예, 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이제 4월도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제 끝났는지 아무튼 남해에 관광객이 많이 오더군요. 어제도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한 3시간 해설을 했더니 목이 갔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즐겁게 남해군 인문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산이 온통 연두빛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우리 좋은 사람들과 그 연두빛 산을 보고 또 푸른 바다를 보면서 바랫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곡으로 그 벚꽃 엔딩,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벚꽃이 끝났잖아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버스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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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걸어요 예.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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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주말에 바쁘셨어요? 해설한다고? 네, 유배문학관 이틀. 근데 그 회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해설해드릴까요? 하고 따라가고 그랬어요. 고생하셨어요. 아. 저는 너무 편하게 아. 친정 갔다 왔는데 친정 가가지고 우리 또 오라버니께서 자기가 농사지은 콩을 주고 어, 또 남동생하고 남동생은 또 김장김치 많이 있다고 한 통에다가 또 뭐 도토리 가루인가 도토리 묵서 먹는 가루 또 잘했네. 그 막내 동생이 또 무슨 피자 티켓을 주고 또 제부도 또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서 정말 많이 갖고 왔어요. 선생님 나눠 먹을게요. 예. 복이 많아 그래. 그리고 엄마가 만두도 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친정 가서 한 보따리 싸왔습니다. 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복이 많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충무공 이수신하고 남해군에 대해서 한 23번 정도 했거든요. 이제 오늘이 제가 생각 기억에 24회차 같은데 제가 원래는 한 32회차까지 하려고 했어요. 충무공이 가급급제하는 제가 숫자에 조금 많이 꽂히는 스타일인데 의미를 담아야 이게 먼 훗날 누군가가 기억할 때도 남해군의 서재심 정영숙의 남해군 인문학 이야기는 이수신 장군님 이야기를 이수신 장군님 과거급제하는 그 나이에 맞춰서 32회까지 했다. 이렇게 기결돼야 기억하기 좋거든 사람들. 별도로 안 외워도 되거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도가 좀 빨리 나간 것 같아서 32회차까지 천천히 만들면 되죠. 그럴까요? 근데 세상 이름 뭐 억지로 맞추는 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배설이 해롱포에서 배설 장군이 이수신 장군에게 12척 인수행계가 떠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정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박종평이라고 그죠? 네, 그 교수님. 삼성경제연구소에 가서 박종평이란 분의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강의에 또 꽂혔죠. 그분이 흔들리는 마음 이수신을 만나다 진심진력 이수신 모든 것을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했다 이죠. 그런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에 또 감동을 받아가 그랬는데 그분을 또 관광공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분 말씀이 제가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 12척인데 왜 싸울 때는 13척이냐 이랬더니 원래 전라자 우수사로 오던 김억추가 한 척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그 어떤 기록에는 보면 그 당시 그 부산포 갔을 때 녹도 만호 정운이 전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다음 녹도 만호고 되신 분이 송여종이라는 분이 네. 계셨는데 그 송여종의 집안에 보면 기록이 녹도 만호고 한 척을 가지고 참전했다 이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송여종이 이름을 들은 지가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그 이분의 그 얘기를 들은 때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10년까지는 아닌데 7, 8년 된 것 같아. 그래서 송희립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약간 오류인 것 같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송여종 이분도 대단한 이수신 장군님의 그 옆에서 파워 인맥이죠. 네네. 원균 곁에 있다가 네. 그 원균이 패한 뒤에 다시 이순신 장군 네, 폐하로 네, 들어가서 네, 맞아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예. 그래. 전쟁에 나갔던 거죠. 아. 이분 보니까 그 묘가 어디 저쪽에 예. 어디 그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찾기가 참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묘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분도 굉장히 충무공 옆에서 진정성 있게 나라를 구하는데 정성을 다했다고 그렇게 네. 나오. 물론 후손분께서 예.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저도 거기까지는 예.
그 송여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옥추라는 전라 우수사가 타고 왔는지 녹도 만호인 송여종이 한철 가지 않는지 그건 확실하진 않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송여종으로 한 표 하겠습니다. 뭐 저는 김옥추 이분이 어. 가져오셨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저도 뭐 저도- 정확히 모르죠. 예, 예. 이게 다 전문 학자들도 이건 정확하지는 않은 듯한데 근데 아마 네. 이게 어딘가에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송여종의 그 무덤가 비석에 이 언급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송여정님께서 가져오신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 문제는 이 네. 정도로 네. 이름만 정정하겠습니다. 송희립이 아니라 송여종이라는 거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이제 우리가 이수신 장군님이 그 출전하기 전에 늘 부하들에게 명랑해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1597년 9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제 7천량에서 대패하고 우리 조선 수군이 물러나는 상황이고 일본 수군은 이제 이렇게 계속 예, 쳐들어 서해안으로 네, 오는 계속 상황인데 들어오고, 네. 그때 이제 그 부하들이 어란포 쪽에 웨스님 대선박이 온다 이런 이제 이 보고가 자꾸 들어오죠. 네. 근데 늘 언급하지만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해서 한양 가고 대동강 평양 가면 그냥 그 조선 수군이 없으면 바로 조선이 뭐 그렇죠. 그냥 함락돼 버리는 예, 거죠. 바다를 내주면 네, 끝이라는 걸 끝이죠. 잘 알기 때문에 그 충무공이 9월 15일 싸우기 전에 이제 필생적사, 필사적생 이게 이 손자병법에 다 나오는 말이라 하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이순신 장군이 네. 어디서 싸울까라는 것을 굉장히 어. 이렇게 탐험하고 다녔잖아요. 예. 그래 작은 숫자를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이기려면 그 지형과 요 물살. 조류의 예. 흐름 이런 걸 잘 알아야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 택한 것 같아요. 예, 그쪽은. 그랬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살아보는데 저도 이제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가 정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정치라는 한자가 있잖아. 참 아이러니죠. 발을 정자거든요. 다스릴 치자예요. 바르게 다스리자는 게 정치인데 이상하게 정치판에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좀 어떠세요? 원래 저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여튼 근데 그 뭔 일이 있으면 막 이수신 장군님 말을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 나 백의종군한다 뭐 죽기를 각오한다 이러는데 정말 저 좀 그거 좀 인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행. 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 이 말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 좀 정말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충무공이 해남하고 진도 사이 그 울돌목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가봤거든요. 저도 진짜 가봤어요. 썰물 때 완전 구릉구릉구릉 하던데 거기 이제 만약에 썰물 때 이제 서야 이 물이 있잖아요. 이제 이 남해안으로 빠질 때 외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유리해. 그런데 이 물이 밀물로 서해안으로 물이 들어갈 때 이제 외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밀리잖아요. 그렇죠. 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충무공께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서해안으로 물이 흘러갈 때 그때만 잘 참고 네. 지키면 물이 바뀌는 그건 아니니까. 바뀔 때 이제 네. 밀어붙이겠다 네. 이런 각오로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면장하지.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은 병법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 했대요. 오란파로 다가오는 해선을 향해서 이기면 바다는 지킬 수 있지만 지면 적에게 바다를 내어주어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 그죠? 맞죠. 그 300척 가까이 웨스니. 근데 어느
이순 전문가가 이런 말 했어요. 이제 우리가 뭐 막다른 골목이 있잖아요. 뒤에 이런 좁은 골목에 그쵸. 밖에 저기 한 100명 깡패가 있다. 이런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혼자다. 내가 실력만 있으면 이 좁은 골목에는 내가 혼자 있으면 뒤에는 막혀서니까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100명이 못 한다는 거죠. 한두 명 오면 작살내고 그렇죠. 이렇게 그 방법이다 이거지. 우리가 한 사람이 지키면 100사람도 이룰 수 있는 뭐 그런. 그게 바로 일부 단경 천구 족부인가? 아니 족구천부. 일부 단경 족구천부. 맞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이길 수 있다. 맞아. 그 뜻이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명랑해전에서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나 그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명자가 잘 안 됩니다. 명랑해전에서 명량해전. 울명자주 물이 운다고 그리고 물길양자 쓰는데 여기가 물길양인가 괴량양인가 내는 명랑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다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해남하고 진도 사이에 거기서 이제 근데 꿈을 꾸잖아요. 또 충무공이 그 앞날 저녁에 그 선인이 나타나서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길 것이고 이렇게 하면 크게 질 것이다 알려준다 하잖아요. 야, 하늘이 도우는 거 아니에요? 도우는 거죠. 나 이런 일기 속에 꿈 이야기 들으면 나도 한때는 꿈이 정말 맞았는데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예지명을 내려준 거예요. 예지명. 꿈에 나타나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뭐 척자점도 치셨고 그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상경에 주역이 역경이 들어가잖아요. 이 역경이 바로 주역인데 이게 바꿀역자잖아요. 이게 바꿀역자가 내가 내 운명을 한번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잘 살면 바꾼대 운명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허무맹랑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서상경을 굉장히 그 조선 선비들이 꼭 스쳐갔던 기본 그 교육 그 교재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역경 공부가 제대로 되신 것 같아요 충무공이. 그래서 이 척자점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제 명랑에서 적을 기다리면서 이기면 바다는 지킬 수 있지만 지면 적에게 바다를 내어줘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라는 각오로 명랑해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명랑이나 남쪽 바다 충무공이 서울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서울에서 10세 전후까지 사셨다는데 이 7년 그 남쪽 바다에서 참 서울 가서 살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 고향인데. 서울 가서 살자를 가져왔습니다. 장민호. 그 이불속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그대야가 말한 1000번의 약속은 괜찮으니 서울 가 살자. 저 다리 건너가 먼저 비춘다니 우리 무슨 어떤 걱정 있을까요? 그댈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또 살아보는 세월일 건데 미련 없이 버리고서 울가 살자. 서울 가서 살자입니다.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안 잊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서울에 살던 그곳을 가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 어렸을 때 그 기억. 막 옛날에는 우리 삼촌도 있고 뭐 고모도 있고
그때 그런 시절. 우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가 독신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꼬마들을 만나면 과자 사물어 돈을 왜 만 원씩 주느냐. 어릴 때 친구들은 막 명절 되면 고모 뭐 삼촌이 세뱃돈을 줬다는 저는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어른데 돈 벌면 돈 많이 벌어서 애들 만나면 돈도 주고 그래야지 용돈도 주고 이 생각을 제가 어릴 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위에 보면 뭐 그냥 조금만 아는 사람 있으면 과자 사 먹어라 하고 그냥 돈을 얼마나 척척 기분 내죠. 좋겠어요. 제가 그걸 아니까. 제가 받은 기억은 이모부가 있었는데 어느 한 여름이었는데 제가 막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 이모가 오셨는데 저를 돈을 1,000원을 주고 갔어요. 그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어렸을 때 그때가 그런 내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인가 이리 됐을 거예요. 그 제가 나 돈 많이 벌어서 애들 만나면 돈 줘야지 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예. 눈물이 날라네. 그랬군요. 이수지 작품 생활은 눈물이 나네요. 눈물 날라 합니다. 이렇게 고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저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제 그 준비를 끝내고 싸우는 날 아침에 우리가 보면 전라우 수사 김옥추, 미조왕 첨사 김응암, 거제 헬령호 아니 이런 사람들이 겁나니까.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는 작은데 저 외군 쪽에는 그냥 새까맣게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 배들이. 그 누구나 무섭고 내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무섭죠. 어떡하든 안전한 곳에 배를. 그러니까 다들 그냥 나서지 않고 그냥 뒤로. 한마장이나 물론 한마장이 지금 현대의 그 길이로 보면 한 700m. 네, 700m 정도 이렇게 그럼 붙였어요. 엄청 멀죠, 그죠? 멀죠. 700m면. 멀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강당했을까.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잖아요. 네. 지금 빨리 처형을 할 거지만 지금 전세가 이 예급판이 공을 세우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니한테도 그랬잖아요. 아니야, 내가 군법에 죽을래. 네가 군법에 죽을래 하면서 도망간다고 해서 네가 어디 가서 살 것이냐 막 그랬다며요. 네. 근데 그 미조왕 첨사도 있어. 미조왕 첨사, 기응엄함도 있고. 네, 기응엄도 그랬고 다들 그냥 뒤로 물러나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냥 앞장서서 나가. 그때 물때가 있잖아요. 서해안으로 물이 가는 때야. 이게 밀물 때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이 불리할 때, 불리할 때. 그러니까 자꾸 뒤로 쳐졌던 거죠. 그래가 이제 물때가 바뀌어서 역전이 돼서 이제 우리가 밀어붙이는 저기 불리한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그 이수지 성리의 리더십을 쓴 임원빈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이제 저기 배가 100척이어도 이 명랑에는 100척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몇백 척이어도. 이게 책들이 다 달라서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이제 대선 아다케가 한 100척 이상이었던 것 같고 일본은 아다케 말고 새끼분해가 또 따라다닌다자 작은 배. 작은 배. 그게 합쳐서 한 300척이 그리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데. 그렇겠죠. 책마다 달라. 어떤 책은 133척, 어떤 책은 300척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133척이라 한 곳은 아다케가 133척이라 하는 것 같고 이제 새끼분해까지 합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13척 일자진을 쳤으니까 명랑이 해남 이 사이에 적은 아마 이 한 열 몇 척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싸우다가 파손되니까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뭐 한 두세 번 들어오다가 물러났겠죠. 그리고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물길이 이제 바뀌면서 그냥 분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죠. 그때 그때는 일본 장수 이름들 내가 잘 못 외우는데 그 명랑 영화 보면 그러잖아, 그죠? 구루시마 이상하게 뭐 이렇게 구루시마 목을 베가지고 탁 걸잖아, 그죠? 갓도도 있고. 구루시마 목을 뱄거든요. 명랑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군사들 사기가 끊기지. 구루시마 일본은 뭐 장군이 그냥 전사하면 그냥 다들 읍수하는 거 아니야? 그런 다 돼. 희한하대. 그래. 우리 조선하고는 다르죠. 그래, 우리 조선에는 그냥 의병이 일어나고 승병이 일어나고 난리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놀란 거 아니야? 그 일본 사람 우리 다 같은 동양인인데 왜 사고가 그럴까? 그죠? 모르죠, 우리는 막 끝까지 막 민초들도 일어나고 하는데. 일본은 그 사무라이 그 정신?
그래서 그럴까. 좀 그렇잖아요. 예. 목을 매어 질 긁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배설 경상우 수사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명랑해전 그 싸울 때 우리 사상자는 사망자는 5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물론 다친 사람도 부상자 합쳐서 100명도 안 100명, 된대. 네, 그 정도. 그 싸웠으면 진짜 영웅이 됐을 텐데. 절대 그러니까 전사 안 그죠? 했을 텐데. 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 간이 작아. 배설 장군이 거기서 어쨌든 거기서 싸우다 전사했어도 영웅이었을 텐데. 영웅이었을 텐데. 좀 그게 좀 아쉬웠다 그랬죠. 안타깝다. 재밌는 거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유배 안내서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부가 지도를 가져가더라고요. 그 지도 가져가면 제가 나가서 뭐 도와드릴까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요. 제가 상주 사람이라서 다 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의 상주인 줄 알고 그렇습니까? 상주는 그냥 그러면 상주 왔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러다 우리가 경북 상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내가 혹시 경상우 수사였던 임진왜란 때 배설이라고 압니까? 함께 배설이 상주 사람이었는데 이런 게 뭐 그냥 웃으면서 가시더라고.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이 명랑해전을 하고 되게 이겼잖아요. 이수신 장군님이. 그렇죠. 승리를 이끌었죠. 크게 이겼잖아. 정말 크게 이겼죠. 그러니까 그때 조명연합 하기 전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 조선만 갖고 싸웠으니까. 조선마가 싸우니까 그 조선에 나 있던 명나라 육군들이 있었거든요. 명나라 육군 장수들이 뭐 감동받아 가지고 와 너무 막 선물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맞아. 예. 그랬어요. 예. 그 선물이 한 70점 뭐 7, 80점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술잔 뭐 혁대 뭐 온갖 그 칼 다 보냈는데 그 선물 이야기를 그런데 그 명나라 장수들이 그랬대요. 이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이제 이수지 장군을 진급을 시켜야 된다고 막 그런 말이 오고 갔는데 진급은 안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조 임금이. 근데 제가 옛날에 유배문학과 근무를 하는데 해설을 했는데 어떤 분이 유배문학관 해설을 했는데 부산에 돌아가서 이수신 신우님이 준비를 마쳤나이다 책을 보내준 거예요. 유배문학관으로 저한테. 이제 그 유배문학관의 역사관에 약간 이수신 이순신 그 약간 있죠. 언급을 했는데 예. 이분이 보내줬는데 이분이 또 몇 년 전에는 이수신 장군님이 중국 사람들한테 장수들한테 받은 선물 중에 복숭아 술잔이 있거든요. 네. 그래 그 술잔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또 판매를 하나 보여요. 그걸 보내주더라고 저한테. 예, 무슨 한 3년 전인가 우리 집에 있어요. 복숭아 술잔이 이렇게 그 우리가 상 받으면 하는 상장. 네, 알아요. 그런, 트로피 같이 생긴. 그런데 이런 그 통에다가 보내. 그걸 가볼 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가져볼게요. 선물 받으셨구나. 네, 그래. 책도 받고. 책도 받고 이분이 한 번씩 그래요. 이분이. 저도 책 이렇게 시집을 내시면 책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그래. 아무튼 그런 선물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해설 잘해주셨나 보다 그날. 모르겠어. 무슨 감동을 받으셨나 보다 해설 들으시면서. 그게 15년 전이 13년 전이지.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2년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무튼 복숭아 술잔을 저도 선물 받아 집에 있습니다. 그게 이수신 장군님이 중국 장수한테 받은 선물을 똑같이 만들어가 판매를 하나 봐요.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예, 명나라에서도 이순신 장군 칭찬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원래 사람이 제가 살아보니까 옆에 어디서 가족부터 안 알아주더라고. 예, 안 알아주고 멀리서부터 알아주더라고. 그게 왜 무슨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어. 예. 맞죠. 이순신 장군을 봤을 때도 그러네요. 주위의 사람들 막 그냥 모함을 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멀리 계신 분들이 칭찬을 그러니까 하고.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주잖아요. 선물도 보내고. 그런데 그렇게 그 밑에 부하들은 한마장이나 떨어져 있는데 명랑을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장 처형할 건데 지금 전세가 급하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공을 세워라 그거겠죠. 공을 세워라.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뒤에 보자. 보자. 참, 내 재밌는 이야기겠지. 지난 방송 보고 누가 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항숙이가 그래 뭐라 하냐면
이항복이 건율의 사이. 맞아요. 예. 근데 그거 연결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과 좀 거리가 있지만 이제 이항복이 그 유배를 가잖아요. 그 어디로 유배 가냐면 저기 북쪽으로 가요. 왜 유배 가냐면 강해군이 영창대군 죽이잖아요. 그 임목대비 폐위하고 할 때 반대하다 유배 갔는데 이 항복이 정말 재미난 이야기 중에 제가 다 읽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건율하고 이항복이 자 선조 임금 때 벼슬을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조회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이항복이가 이랬답니다. 여름에 더운데 우리가 조회를 나가려면 관복 입고 안에 속옷 갇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랬겠죠. 장인어른 그 굳이 이 더운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속옷 그 갇혀 있고 갈 이유가 뭐 있느냐. 관복만 입고 우리 가면 안 되겠냐 이랬대요. 가셔도 될 것 같다니까 건율 장군도 단순했나 봐. 사이가 그렇게 그 말이 맞다 생각했어 있잖아요. 그 돈만 입고 이제 관복만 입고 이제 아침 조회를 여름인데 갔대. 그런데 이 양복이 얼마나 짓궂으면 전하 오늘 날씨도 더운데 연로하신 이 어르신들 이 더운데 굳이 옷을 간복을 저리 갖춰 입고 회의를 해야 되겠나 간복 벗고 우리 회의하자 이랬나 봐요. 그게 진짜 건율이 속옷을 안 입은 거야. 건율 장군이. 그게 선조 임금이 그러자 좋다 그러면서 그러면 다들 간복을 벗자 이랬어. 그러면 속옷이 나야 되냐 간복을 벗으면. 그럼 어떻게 이제 속옷도 안 입고. 건율 장군은 상체가 이제 속옷이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선조 임금이 아니 그 왜 그러냐 왜 속옷을 안 입었냐 이러니까 이게 건율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요 집에 가 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항복이 이랬대. 전하 지금 우리 장인어른은 백성이 지금 사는 게 고달픈데 뭐 굳이 속옷을 비싼 걸 입겠느냐. 그래서 안 입으신다고 그랬대. 그래. 그게 선조 임금이 감동받아가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건율이 속으로 건율 장군이 집에 가서 보자 했는데 이 사이에 그 재치에 그래. 또 근데 그 책에 글을 보니까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이항복이 워낙 그렇겠죠. 이 벼슬 하시는 분들이 옷에 옷을 너무 갖춰 입잖아요. 그 시장을 하고 돈을 많이 쓰니까 그걸 한번 오늘 꼬지고 보자 하는 의도를 일부러 그랬다는 그런 설이 있던데 그걸 읽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제 그런데 저기 그 마산의 문학회사 분들이 유배에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저도 알았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고 우리가 자지러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나는 그 건율 장군하고 이항복하고는 그리 장인 사이엔 그건 알았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아니 나는 건율과 이항복이 사이 관계였던 거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문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죠. 건율이 원래 건율 장군이 딸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예. 재밌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이야기는 좀 웃기는 좀 그런 얘기인데 제가 최진희의 천상제열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명랑해전의 4.5.1로 인한 그 충무공의 셋째 아들 면이 이제 전사한 그걸 생각해서 천상제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아 진짜 눈물 날라. 이 천상제의가 물론 뭐 남녀간에 그지 그렇지만 이제 그 명랑해전에서 외구들이 완전 대패를 당하니까 얘들이 보복을 이제 그래죠. 아니 이거 예. 먼저. 그래. 하러 가죠. 아산으로. 그래 이수신 장군님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말을 타고 언덕을 달리는데 말이 발을 헛디뎌서 냇가에 떨어지는데 막내 아들 면을 붙들어 안고 꿈을 깬 이게 무슨 꿈일까 했는데 뒷날 이제 아산에서 편지가 오죠. 통곡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어. 그게 이제 외구들이 엉뚱한 데 가서 분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아, 그래서 제가 이순장님 가셨으면 하늘에 가서 아들 면을 만나겠지. 만나셨겠. 그래, 천상제라는 이 대목에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 이래 하다가 생각이 나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순 장군님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님이 그 목숨을 걸고 그 필생적사의 마음으로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진급을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난 여기서 참 웃기지. 거제 헬령 아니는 뭐 통정대부를 승진시키고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은 은 겨우 20냥만 줬다며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막 이순신 장군 숭정대부로 포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선조는 그냥 뭐 사소한 적을 잡았는데 뭐 그리고 이제 벼슬이 지금 높은 벼슬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 전혀 그죠. 이미 삼도수군 통제사인데 뭐 또 뭔 또 벼슬을 주느냐. 뭐. 근데 이순신 장군에게 너무 냉정했던 거 아니에요? 선조 임금이 그 목숨을 걸고 그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래 왜 그랬을까 그제? 이순신 장군에게만 너무 좀 그러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막 승진도 시키고. 삼도수군 통제사를 시켜준 그거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긴 한데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있잖아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면 괜히 임금이라도 사람이니까 좀 시샘이 나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우리가 뭐 아무리 임금이고 대통령을 하고 고위직에 가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 약간 마음이 불편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명나라 경리 양호라는 이분이 예. 이제 포상을 막 독촉을 했는데 그래도 선조는 끝내 벼슬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예. 좀 그러네. 이순신 장군을 막 칭찬하고 막 상도 주고 더 승진을 시키고 그러면 더 힘이 나서 더 잘하셨지. 아니 잘하고 계셨지만은 네. 희노애락에 크게 연연하는 스타일은 이미 한 단계 건너간 보편적인 우리 사람보다는 다른 단계로 간 분이라서 크게 뭐 그 동요하지는 상을 안 줘도 동요하지 않았다니까. 그렇지. 예. 이순신 장군이 뭐 상 보고 그래 했겠어요. 우리 아산에 가면 그 면의 산소가 있어요. 가봤어요. 그 할터 뒤쪽으로 장모님 산소하고 면의 산소 거기 있죠. 예, 지난번에 가서 우리는 그 생가에만 갔는데 그 아들 면이 제가 카레 노래를 읽고 카레 노래에서 반한 게 딱 3가지가 있었어요. 그 물론 소설인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뭐냐면 종이었던 여진과의 그 관계를 표현한 있잖아요. 겸상하는 부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동에서 만나 겸상하는 부분 소설 속의 그 표현이 제가 가슴에 와닿았고 또 하나는
아들 면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뭐 소금 창고에 가서 우는 그런 소설 속의 작가 김훈이 그런 걸 참 표현을 잘했더라고. 그거 하고 또 하나는 한 가지가 뭐였지? 하여튼 세 가지에 제가 이쑤시개에 반했거든요. 그 인간적인 면 있잖아요. 그 여인에 대한 마음, 그 아들에 대한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거기에 반했는데 제가 작가 김훈을 딱 3번 만났어요. 그거하고 또 그 연결되나요? 소설 속에 3번 딱 3가지에 반했는데 그 명랑 대첩제에 갔거든요. 작가 김훈이 막 인터뷰하고 있더라고. 제가 뭐 또 용감하니까 막 말을 걸려하니까 그 있잖아요. 그 경호원들이 막 막더라고. 그런데 제가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러니까 인터뷰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남해요 그 예술사인데요. 제가 이수신 장군님께 반했는데요. 선생님 글 때문에 그래요. 막 그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고 뭐 급하니까 가셨어. 근데 제 남해에 기문 그 경상 도청에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또 갔죠. 근데 강의가 3시간이니까 강의 시간 전에 빨리 화장실 갔다 오려고 이제 3시간 내내 그거 집중하려고 탁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작가 기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가지고 제가요 그 해남에서 만난 남해 해설사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요란했으면 그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바로 따라 들어가 강의 듣고 이제 3번째 남해 우리 원해예술촌에서 만나고 이수진 영상관에서 만났는데 제가 워낙 좀 요란 북적지근하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수진 영상관 앞에서도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하실게요. 조용히 하세요. 목소리가 워낙에 크니까. 아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사진 찍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 나 딱 한 번 뵀어요. 근데 했었어 사실은 충무공 이수신을 돌아가신데 정말 재조명하신 분이 정조임금이잖아요. 그리고 현대는 저는 작가 김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산 이현상도 있고 하지만 작가 김훈의 소설이 너무 리얼하고 그 문체가 독특하고 이래서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같아요. 막내 아들 면을 붙들고 꿈을 꾼 뒷날 이제 외구는 그 총을 충무의 아들에게 겨누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충무공도 명랑 노랑해전 전사하고 하늘에 가서 아들을 제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천상제해를 가져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수신 장군님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군인도 되지 않았을 거고 그랬을 거. 이런 비극이나 이런 아픔도 안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연들이 생겼으니까 마지막 노래는 남자란 이유로 그 장민호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주로 젊은 친구들 이렇게 떠는 친구들 노래를 가져오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만 언급해 봅니다. 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 번 가슴을 열고
울어내요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냥 이순신 장군의 그 통곡이라는 그 편지를 받고 끈근디 그 눈물이 그날, 그날 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눈물 나서 어떻게 그래도 간담이 떨어져 목을 놓고 통곡했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박정한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만 같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이치에 마땅한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렇게 어긋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남달리 영특하여 하늘이 세상에 두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이 세상 살아 있은들 누구에게 의지한단 말이냐. 너를 따라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며 같이 울고 싶건만 내 형, 내 어머니, 내 누이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아직은 참고 인명이나 한다마는 연명이나 한다마는 속은 다 썩고 형상만 남아 오직 울부짖음을 따릅니다.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금도에서 어느 날 꿈에 아들 면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저를 죽인 저기 지금 군 안에 이 안에 있는 진중에 있는데 아버지는 왜 그 놈을 살려주냐 이랬어. 그래서 이제 잡혀온 포로들을 배 안에 있어서 신문을 하니까 아들 죽인 애가 맞아서 처형했답니다. 이게 이 통곡이라는 아산의 편지가 오기 전에 꿈도 적중하고 아들 그리고 난 뒤에 면이 나오는 꿈도 적중하고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꿈이 맞는 사람들은 그 영이 맑아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기가 이뤄오려고 막 머리를 굴려갖고 거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꿈이 맞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오직 그냥 그 박종평의 진심진력,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꿈이 맞고 영이 그런 것 같아. 아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천상제에서 목이 울컥갔는데 진짜 눈물 줄줄 흘리네요. 눈물이 났어요, 진짜. 아유 참.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들까지 잃고 남자이니까 전쟁에 참가하고 그래서 일이 되었죠. 남자란 이유로. 근데 우리가 비겁하지 않나? 그럼 정정당당하게 조선 수원하고 싸야지. 그거 사가에 가서 그 자식을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때 나이가 17살인가요? 면이 나이가? 예, 어렸어요. 그때가 이제 추석 무렵쯤이었죠. 추석쯤. 충무공이 옛날에 북쪽에 근무할 때 이 면이 나왔을 겁니다. 40 가까이. 그리고 그때 당당하게 싸웠잖아요. 잘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기에 보면 유달리 잘 생기고 영특하고. 이거 일부러 제가
우리가 이 수신 이야기를 하면 맨날 뭐 몇 점 몇 승 이러는데 이런 내면의 이야기를 좀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보통의 그 감성을 가진 분인데 그 이런 큰 일, 대의를 위해서 그 작은 사적인 일은 묻어두고 공적인 일에 정성을 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해군의 자연에 반하고 남해군의 속살에 반하다인 오늘은 발해길 남해군이라고 항상 하겠습니다. 하도 바다 남해로 연상을 해서 그 남해군 발해길 중에서 구운몽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발해길 구운몽길은 17.6km가 되고요. 소요 시간은 6시간. 그리고 남파랑길 41코스입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발해길 탐방센터까지 걷는 길인데요. 요 가시다 보면 금포 마을 지나고 상주 운모래 비치로 해서 대량 또 두모, 병년, 온천항 그리고 이제 발해길 탐방센터 여기가 이제 앵강 다숲입니다. 여기까지 걷는 길인데 이 길도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아름답죠. 네. 예. 이 구몽길 이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2010년에 발해길 운영위원이 되고 2022년까지 거기에 지금은 이제 허지부지 됐는데 그때 우리 정거모 촌장님하고 문찬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이름 짓고 이런데 정말 혼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신협 이사장 하시는 송홍주 이사장님 그리고 지금은 레드페이스 유영한 예, 정말 선비 같으신 분. 제 전화번호에 선비라고 저장돼 있는 말없이 말 없는 그분 그리고 이시동 회장님 지금은 여행사를 하고 있죠. 여행사 하시는 분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 헤어롭 여행사 하시죠. 그리고 그 정량마을에 그 하모 파시는 식당. 네, 저번에 예. 그분 우리 11명이 있잖아요. 예, 11명이 두 다리로 걷는다고 11명이 했어요. 이 구몽길 이름도 아마 우리가 언론을 많이 했는데 그 결정은 문찬인 그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정거모 총장님이 많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정거모 총장님이 들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좀 약간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이래서 참 재미있게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굿몽길 그 오픈할 때인가 이 시를 썼거든요. 그때 우리가 1대 발해길 대표가 정거모 촌장님이고 2대가 송홍주 신협 이사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개통 그 오픈식 할 때 시를 하나 써달라 해서 제가 쓴 시가 이게 구운몽길 이거는 이제 목소리 좋은 선생님이 당연히 읊어야 되겠죠. 천천히 한번 우리가 구운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운몽길 아주 오래전 대쪽 같은 선비가 조선의 선비가 남해로 유배와 9명이 꿈을 꾸는 꿈 이야기로 소설을 쓰지요. 성진이란 남자 주인공이 스승인 육관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에 다녀오다가 석교라는 다리에서 장미꽃같이 매혹적인 팔선녀를 만나 서로 희롱하고 논제로 모두 풍토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염라대왕의 명으로 양소위와 진채봉, 개성월, 적경홍, 정경패, 가춘은, 이소화, 심묘헌, 백능파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서 운명처럼 서로 만나 사랑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이야기. 꿈에서 깨어나 그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란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잔잔히 녹아있는 길. 이 길에서 한 번쯤은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길에서 한 번쯤은 당신과 자분자분 속삭이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양소위도 되어보고 싶고
또 한 번쯤은 팔선녀도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간혹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꿈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네요. 찔레꽃 내음이 구름처럼 번지는 계절, 당신과 내가 이 길에서 동시에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된다면, 아, 이 길에서 우리 사고 한번 크게 치는 치는 거지요. 거지요. 세상이 화들짝 놀라는 구운몽길입니다. 아, 이게 뭐냐면 구몽은 이게 양소유가 그 이제 성진이 용궁에 다녀오다가 팔선녀를 만났잖아요. 아름다운 여성 네. 8분 뭐 공부가 됩니까? 그렇죠. 공부가 안 되는데 어느 꿈에 이제 양소유로 태어나서 진채봉이 다 살아보고 딱 깨니까 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이다 깨닫다는 소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진주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김만중을 한마디로 뭐라 생각하고 구운몽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런데 왜 구운몽이 남에서 썼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자꾸 했어요. 그럴 때 내가 구운몽을 왜 남에서 썼다고 생각하느냐. 평안북도 선천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이다 깨달았다면 우리가 한 방에 깨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 근데 왜 다녀와서 벼슬에 다시 나아갔겠나. 나 같으면 안 나갔다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냥 초야에 묻혀 살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스님 내버리고 스님 내버리잖아. 그 뭐 이 사적인 곳에서 이게 뭐 아기 다툼을 안 할 거다. 그 선천에서 깨달았다면 벼슬에 안 나가고 또 직언을 해서 남의 유배 안 왔다. 그래서 나는 남에 와서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썼다. 그리고 지명이나 이런 게 남에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김만중을 높이 사는 이유는 서포 김만중은 이제 우리나라가 1996년인지 97년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문체부에서 이달의 문화인물을 지정하거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도서관에 가면 이달의 문화인물 딱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1호 문화인물이 김만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2000년 역사에 문화인물 1호를 김만중으로 생각할 정도면 이분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다는 그죠. 그래서 나는 김만중 이분이 영화라든가 무슨 드라마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여기 꽂힌 감독이 없지? 남해군에서 이거 멋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어. 한번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10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따라갈 수 없는 충무공 이수신의 내면을 생각하면서 명랑의 OST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여리군요.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어머니, 불초소자 어머니 곁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저 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